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5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9시 정두원 전 의원의 발인이 있었는데요. 8시. 네, 8시에 있어서 9시에 끝났죠. 네, 정두원 전 의원의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개국 공신이었죠. 네, 거의 2인자다, 3인자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서로 등을 지고 악연이 됐고요. 온갖 감옥도 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국정원 사찰도 받으셨고요. 결국은 그 가까운 두 분이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 활동했죠. 3선이었고 가수도 4집이나 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일식집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방송에서 촌철살인 평론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전까지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날도 방송을 저녁에 했었고요. 이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고 정두원 전 의원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긴 족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유재일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갔다 오셨어요? 저랑 정두원 의원은 저 솔직히 못 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랑은 이제 굉장한 좀 잘 아시겠지만 강적들에서도 둘이 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거의 가신 이제 제 지인들한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나 이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내용이서 저는 근데 굉장히 마음만 아파했어요. 근데 거기가 막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우울해질 것 같은 지금 실시간으로 눈에 지금 핏줄 쑤시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바로 며칠 전에도 서로 만나서 포옹도 하고 그랬는데 정두원 의원을 잘 아는 박종진 앵커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두원 의원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이번 사건 이전에. 그건 들었어. 네, 자살을 시도했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제 급성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죽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도 저도 방송 많이 하면서 같이 이제 친하고 했는데 이날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이날 무언가. 아니 근데 저는 개별 날짜 아까 말했듯이 조울증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정두원 의원이랑 방송 같이 하면 되게 특이했던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방송할 때 보면 목적의식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사람마다 내가 뭘 하겠다. 예를 들어 내심 전부 다 내가 문재인을 당선시키겠다. 아니 문재인을 옹호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씩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두원 의원이랑 원래 그 목표가 되게 강한 분이었어요. 정두원 의원이 본인이 전략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강한 분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약해졌다. 목표의식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딱 MB 구속이에요. MB 구속. 구속된 이후에 좀 멘붕에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두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랑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 소원해준 적도 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책도 썼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대통령 시간이었나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던 본인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 또는 본인이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들 비판하는데 좀 진력을 다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본인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게 사무친 거죠. 보면은 왜냐면 자기를 그렇게 저축은행권을 엮어가지고 정치 보복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사실상 돌봐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쌓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허탈해진 거죠. 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했던 건 뭐냐면은
오늘 발인회도 보면 자유한국당 쪽 인사들이 많이 안 갔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많이 갔죠. 유승민 그게 특이하다. 대표나 김용태 의원 정병국 정도만 특이할만 하고. 김용태도 원래 바른정당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두원 의원이 사실 걸어왔던 하태경 거고, 의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두원 의원의 그 외로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될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본인은 바른정당에 몸담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거꾸로 본인이 몸담았던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거의 쪽에서는 없었죠. 거의 오지 않았다는 것. 이게 그 고인이 걸어왔던 길을 아마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했거나 속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비판의 카드를 가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두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어떤 그 장례식과 관련된 거 말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촌철살인을 난 넘어서 통찰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예언자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느낌으로. 어떻게 봅니까? 진영이라는 게 이렇게 그 벽이 있다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딱 정도면 되게 많이 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파 사람이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얘기하다가 뭐 경천 동지할 사건 뭐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저쪽에 저쪽 진영에 위해가 강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제 자신도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먹먹한 거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정두원 의원하고 비교할 만큼의 존재는 아니지만 저도 문재인 정권의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문재인 지지자란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완전 사람들한테 배신자 소리, 이런 쌍욕 엄청 먹거든요. 배신자가 요즘 칭찬 아닌가 요즘? 그런가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신자라고 많이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진영을 넘어서야겠다는 생각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평론을 하면서 조금 비겁하게 평론하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면 돼요. 박종진 뜬다! 이거는 거의 나중에 가서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근데 한 번씩 하나씩 덧붙이면 돼. 박종진 이것만 고치면 언젠가는 뜬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조건이만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타율이 높아지거든요. 정두원 의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면은. 네. 그냥 박종진 뜬다 했죠, 거기는.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기가 맞아 들어가요. 근데 안 떴으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저는 이미 옛날에 떴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집단 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은 종편을 롱런하시는 평론가들은 말이 길어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아니면 못할 것이고. 굉장히 길죠. 전원책 평론가가 좀 말이 길죠. 그러니까 뭐 다 조건부야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경우 있는데 정두원 의원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정두원 의원은 짧습니다. 이미 종쳤죠. 아주 짧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질문이 1분이고요. 답이 10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법을 공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같이 정치평론하는 사람 중에서 강용석 변호사랑 정두원 의원 둘이 그 화법을 좀 공유해요. 근데 강용석 의원은 좀 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단정적 화법인데 그 단정적 화법을 쓰는 게 상당히 자신감이거든요. 사람의. 그러니까 오히려 박지원 대표가 오히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단호하니까. 그러니까 딱 끊어서 얘기하잖아요. 딱 끊어서 얘기하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런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하고 정두원 의원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예언자적 정치인이었어요. 제가 종편 나가면서 좀 종편 많이 안 보는 게 뭐냐면요. 이 장기간의 그 7년간의 종편의 그 필터링 거쳐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호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네, 왜냐면 단정화법은 사고가 터지거든요. 강력 보면은. 제가 단정화법을 좀 씁니다. 진행자 중에서. 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 비웃지 마세요. 진짜 근데 그게 확실히 있는데 정두원 의원은 단정화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타율이 좋았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앵커로서. 뭐 자꾸 끼어들려고 알았어. 죄송합니다. 저 웃으면서 방송하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정두원 의원이 하늘나라 간 부분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제발 그 이념 따지지 말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두원 의원이 노회찬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어가지고 사실은. 정두원 의원이 그 살가운 타입은 아니에요. 알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그 라인업이 있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라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정두원, 유승민, 이해운, 뭐 이틀 김세연 뭐 이렇게 가는이 있었는데 사실 정두원 의원만 거기서 약간 외톨이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우선 MB 캠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사들 전부 다 박근혜 캠프에서 일하다가 이제 정치적 길을 갔거든요.
정도는 의원은 이제 원래 호남 쪽이니까 네, 그렇죠. 약간 거기서 이제 좀 갈라지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애초에 본인이 외로운 길을 선택했던 거죠. 왜냐면 쪽이지. MB가 대통령이 됐으니 망정이지 한나라당이라는 거대 세력 내에서는 비주류로 시작한 사람이었거든요. 서울시장 되면서 그때부터 저 사람이 대통령 비전이 보인다 해서 뉴라이트가 붙은 거지. 그 전까지는 뭐 MB가 뭐 공화계인가요, 민정계인가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옳은 소리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멀어지게 된 게 이상득 의원 때문이에요. 그 형님. 거기에 공천을 주면 안 된다라고 처음으로 이분이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상득 의원이 정치를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거는 맞거든요.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이거를 가장 미리 예하고 이거를 막았던.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약간 개념을 저도 뭐 물론 고인에 대해서 뭐 좋은 말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보는 게 이상득 의원과의 투쟁은 정치 투쟁이라 봐야죠. 그거는 헤게모니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라 보니까 저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뭐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이 있을 뿐 제 생각에는 누가 잘못되고 안 잘못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아니 그냥 나는 이걸 떠나서 이상득 의원이 만약 이명박 대통령 형이 아니었다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대통령 형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그 당시 국민의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서 다 항상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비극은 대선 자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에 압도적인 우위였으니 대선 그렇게 무리해서 대선 자금을 집행할 일도 없고 본인이 이미 돈이 많으니 돈 문제도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하고의 그 권력 투쟁에서도 그냥 그게 아니라 이권에 개입하는 이상득 의원에 대한 이거는 너무 많이 개입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디까지가 이제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사후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두원 의원의 가장 큰 패착은 돈이 있다고 돈에 만족을 한다라고 사람을 이권에 지금 관대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지 않았을까. 대통령 개개인은 그 자금 관계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팀 전체로 보면은 그거는 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제점을 잡아낼 때 바로 그 부분 들어가면은 거의 다 속수무책 없이 아니 그리고 그냥 당하는 거야. 그 정치권이 보통 레임덕이라는 게 사실 뭐 3년 차 이럴 때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공기업 인사 한번 갈아 낄 때 3년을 기다렸는데도 나한테 자리가 없어? 그러면 정치자금 됐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건 필연이죠, 약간 보면. 그건 제가 정치를 안 해봤던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시는 두 분한테 질문인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건 좀 고쳐야죠. 근데 여기는 후원에도 계산 안 해봤으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할 줄 몰라요 사실. 후원에 계산했으면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예상하지 마세요. 남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단정 그래도 한법으로 얘기해 볼까요? 한 2천만 원 들어왔습니까? 한 500. 보존자에게도 너무 불리한 거고 자금에 있어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가지고는 오세훈 오세훈 정자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세훈 정자법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죠. 그럼 국민들한테는 돈을 적게 쓰면 깨끗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주는데 사실 지역구마다 특성은 너무 다르고 무엇보다도 후보가 아닌 이상 평소에 정치 활동하는 게 막혀버렸죠, 사실상. 그러니까 평소에 그럼 사무실 열고 있어도 불법이죠. 그러면 지구당 사무실이 양이 불법화됐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긴 하죠. 아예 뭐 그에 맞춰서 선거 제도를 뭐 완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든지 뭔가 다른 게 따라왔으면 모를까. 지역구 선거를 놔두고 정치자금을 쥘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보면 신인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현직 국회의원은 계속 헌금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 돈을 또 지역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사무실 운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비교가 안 돼.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절대 못 짜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죠. 국회의원 임금 깎으라 그러면 제가 임금 깎으라 그러면 제일 좋아할 게 아마 그 재산 한 2,300억 되는 사람들일 텐데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텐데 국회의원 세비 깎으면 그러면은 부정을 국회의원 세비를 것이냐? 3천 정도 하면 생계 이어나갈 자신 있어요? 세비 3천이요 연봉? 연봉 3천. 쉽지 않죠. 못하죠. 그러면 못 이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저는 6식구인데 종진형 정도의 그 사람한테 밥 사버리는 거 좋아하는 씀씀이라면은 검은 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3천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그렇게 이런 낮추라는 제한 그렇게 되면 저는 안 하죠. 아니, 왜냐면 그 낮추라는 제한 중에는 뭐 최저임금만 받아라 그렇게 되면 제가 국회의원 가기 전에 사업을 해서 돈을 확실히 많이 번 다음에 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의 욕망을 받아 안으면 오히려 역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예 후원금의 상한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만약 그렇게 3천만 그러면은 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국토위는 후원금이 넘쳐나고 그렇죠. 네, 또 뭐 다른 뭐 환노위 이런 데는 후원금 없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당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 500조까지 갈 텐데 500조면은 국회의원 1인당 생각해보면은 300명이 500조면 얼마입니까? 1인당 1조 7천억 정도 되잖아요. 보면은 커버하는 게. 자 그럼 1조 7천억 중에서 본인이 합리적으로 토론해가지고 절감한 예산의 예를 들어 0.1%를 수당으로 준다. 우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보수 체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 안 해도 받는다. 라는 거는 그러니까 고정급제를 비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과제를 좀 도입하자 그러는데 근데 전 찬성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입법권, 예산권, 감사권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입법에 대한 수당을 하려고 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게 뭐냐면은 문구 하나만 고쳐도 입법이야. 질보단 양.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이지. 그러니까 이게 계량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산은 예를 들어 정부가 어쨌든 나름 자기들이 합리적에 올렸는데 거기서 더 깎을 수 있으면 실적이지 그거는. 저는 국회의원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행정부에서 돈 쓰는 거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데 뭔가 또 잘못된 게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맨 처음에 기획할 때 있잖아요. 네. 이때만 사실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시작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때. 근데 결산할 때는 이게 뭐 연말에 결산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사실 돈 어떻게 썼고 제대로 썼나 어떻게 이게 잘 썼느냐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되거든요. 공범이라서? 왜냐면 예산을 만들 때는 전부 와가지고 예산 여기서 땡기고 엄청나게 관심 많고 이게 왜 필요하냐 말이 많은데 결산할 때 있잖아. 결산할 때는 이게 사실 예결산 다 국회의원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결산할 때는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다 넘어. 이 결산에서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거의. 정책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방향에 있어서 네거티브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제가 지금 입법이나 아니면 예산 활동에 있어서는 없어요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최대한 내 지역구 예산 늘리는 게 다다익선이죠 그거는. 자,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 친척 중에서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좀 있어서 주변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요즘 많은지 그죠? 안타깝습니다. 민감도, 사회의 민감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제가 그 미국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인 것 같은데 시험을 못 봐가지고 시험 못 봐서 죽겠다 이런 식으로 자살했어요? 그때? 아니 자살 시도? 그걸 직역한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진짜 시험 못 봐서 진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냥 I'm gonna die from 뭐 exam 어떤 뭐 anxiety 이런 거로 얘기했더니만은 바로 제 룸메이트한테 신고했어요. 경찰에? 민감도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가면 이제 경찰이 아니라 그 병원 같은 게 학교에 있는데 클리닉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신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죽는다. 단어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게 입버릇처럼 미쳐버리겠다 아니면 뭐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단어 입에 계속 나온다는 것 우리는 자체가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정도현 의원은 이런 말 안 썼어요. 별로. 정두환 의원도 근데 굉장히 비관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 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자살이 아니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보면은 뭐 타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그걸 애초에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원래 무서운 건데 우린 일상 속에서 너무 그거를 편하게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언어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마약 김밥 뭐 이런 거 단어 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그런 형용사적 의미로 쓰는 건데 사실 그 수식어가 왜 마약이 되느냐 마약 같은 이런 게 사실 상용 어구긴 하지만은 사실 섬뜩한 단어들이거든요 보면은. 저는 그런 용례들 좀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이 자기를 숨기는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외향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 주변에서 저는 숨기지 못하는 게 한숨이라고 봐요. 한숨과 눈동자. 한숨.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죠? 그렇게 됐을 때가 거죠.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봐요. 그 환숨이 많아지고 눈이 초점이 없어지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로 감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몸이 말을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언어 습관이 죽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로는 감지하기 쉽지 않고 딱 그 몸에서 오는 시그널들을 옆에서 잘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무역보복 얘기는 하도 뭐 이쪽 저쪽 방송에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게 본인의 의견 한마디씩만 하자.